자, 이번 시간 이어서 금치사 펀드투자 권유대행님 패스코드 제1회 해설 특강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51번부터 55번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자, 먼저 5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저축재산의 인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축재산의 인출, 첫 번째 인출 청구는 돈을 돌려달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탁계약에 의해 환매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인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저축기간 종료 이전에 환매를 청구할 경우에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른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적금을 가입했었을 때 만약에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100%에 대한 이자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중간에 환매 수수료라고 하는 게 부담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에 있어서도 일정 기간 이내에 유지하지 못한 채 환매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환매 수수료가 부담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출 시 지급 순서입니다. 그래서 판매의사는 저축자의 청구에 따라서 저축재산의 일부를 지급할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지급된다. 자, 선입선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적립을 통해서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월 달에 100만 원, 2월 달에 100만 원, 3월 달에 100만 원, 4월 달에 100만 원, 5월 달에 100만 원 이렇게 계속 쭉 납입을 하는데 내가 한 8월쯤에 자금이 필요해서 100만 원을 그냥 인출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월 달에 들어간 100만 원도 있고 2월 달에 들어간 100만 원도 있고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들어간 100만 원도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어떤 자금을 재원으로 인출하냐면 선입선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입금된 돈을 빼가겠다라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금된 저축금을 나중에 입금된 저축금보다 먼저 인출하는 것을 선입선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축재산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에는 1월 달에 입금된 이 돈을 먼저 빼가겠다, 인출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출 시 지급 순서에 있어서는 선입선출법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에 있는 돈을 빼간다는 것은 후입선출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저축기간 종료 이후 저축재산의 관리.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년짜리 저축을 했는데 1년이 경과하거나 아니면 해지 신청했는데 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때는 인출 청구 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한 1년짜리인데 까먹고 그냥 1년 1개월 됐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자, 인출 청구하는 이 1년 1개월 이 시점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익증권 현물의 지급 관련된 부분들은 자, 저축자가 저축재산 인출 시 수익증권을 현물로 요구할 경우에는 현물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씩 문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저축기간 종료 이전에 환매를 청구했다. 자, 이때는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른 환매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축기간 종료 이전에 환매 청구하면 이때는 환매 수수료를 부담한다. 자,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저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환매 청구하면 그때는 당연히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겠죠. 자, 두 번째, 저축자의 청구에 따라 저축재산의 일부 인출 시 먼저 입금된 저축금을 나중에 입금된 저축금액보다 먼저 인출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3번,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에 저축기간은 언제까지 유지된다? 인출 청구 시까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저축기간 종료 또는 해지 시까지를 저축기간으로 본다. 이건 틀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인출 청구 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3번 정리하시고 4번 판매회사는 저축자가 저축재산 인출 시 수익지권을 현물로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현물로 지급해야 된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증권 저축자에 대해 개별 투자 신탁의 계약에 우선하여 환매 수수료의 면제 등
저축 특성에 맞는 우대 조치를 해주고 있다. 다음 중 수익증권 저축자에 대한 우대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그러면 해당 문제의 주제는 우대 조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수익증권 저축자에 대한 우대 조치,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습니다. 구분마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목적식 저축의 저축기간 종료. 자, 저축기간이 1년 이상이다. 이때는 환매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1년 이상 기간 체크해 주시고, 자, 두 번째, 거치식 저축, 수익금 또는 일정 금액 인출 관련돼서는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 환매 또는 사전에 정한 일정 금액에 해당되는 수익증권을 환매할 경우, 그러니까 이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 플러스 우리가 알파로 이자 또는 뭐 배당이 붙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자. 그래서 저축기간 중 이자 상당하게 해당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거나 혹은 자, 사전에 정한 일정 금액에 해당되는 수익증권을 환매할 경우 이때는 환매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환매 수수료를 받는 기간.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환매했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매 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 당초 저축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사전에 정한 금액을 수익증권 환매했을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를 면제하는데 환매 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환매했을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로는 재투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 뭐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배당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를 면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익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내용이 좀 웃긴데, 자, 이익분배금으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고 만약 그 수익증권을 환매할 경우, 그러니까 저축재산에서요 배당이 나왔는데 그 배당을 가지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할 경우 환매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게 좀 내용이 좀 웃겨요. 아무튼 저축재산에 뭐가 나와요? 뭐 배당이 나왔다고 쳐요. 자, 배당을 가지고 뭐 하냐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 매수한 걸 환매하면 뭐 한다? 환매 수수료가 없다.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아시죠? 뭐 이렇게 이런 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 체크하시고, 자, 네 번째,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관련된 부분. 자, 저축자가 그 상환금을 판매회사로부터 안내받은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환매를 해요. 상환을 합니다. 환매를 하고 그 환매금을 누가? 판매회사로부터 안내받은 수익증권을 매수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인출해서, 인출이라보다는 뭐 그냥 만기가 도래됐다고 칠게요. 만기가 도래돼서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권유받습니다. 그래서 권유한 것을 매수할 경우 이때는 선치 판매 수수료를 면제하고요. 환매할 때는 후치 판매 수수료 및 환매 수수료를 면제한다. 그래서 저축자가 상환금, 내가 돌려받은 금액을 판매회사가 권유한 금융상품에 다시 투자했을 경우에는 선치 판매와 후치 판매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내용은 별거 아닌데 말을 참 어렵게 써놓습니다. 자, 여섯 번째인가요? 이제 수익증권 양도시 보유기간 과세 관련돼서 볼게요. 자, 저축기간 과세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자, 저축자가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다시 즉시 환매대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수했다. 자, 이때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 수수료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과세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매도한 다음에 다시 즉시 매수하는 거래를 했다. 이때는 환매 수수료를 면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경우 재매수한 수익증권의 환매 수수료 계산의 시작일은 당초 수익증권 매수일로 한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매수해가지고 한 11월 정도 됐어요. 과세금액 확정하기 위해서 11월에 매도한 다음에 다시 매수했었을 경우 이때 재매수한 수익증권의 환매 수수료 계산은 당초 1월 1일 날 매수한 그 날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소득정산과 관련된 겁니다. 자, 저축자가 세금정산 목적으로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환매 자금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다시 재매입할 경우
이때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 수수료 및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환매 수수료는 연 2회에 하나여 면제한다. 그러니까 세금 정산 목적은 일단은 연 2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 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요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만약에 원래 매수를 해요. 수익증권 매수했고요. 쭉 보유하다가 한 11월 1일쯤에 세금 정산 목적으로 매도한 다음에 다시 매수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재매입한 11월에 다시 재매입했죠. 이때 수익증권의 환매 수수료 계산을 위한 시작일은 당초 1월 1일 수익증권 매입일로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소득 정산과 관련된 부분도 봤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볼게요. 자, 저축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 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할 때는 환매 수수료를 면제한다. 자, 일단은 3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잘 체크해 주시고. 자, 두 번째, 거치식 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거나, 자, 일단은 요게 중요해요.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사전에 정한 일정 금액에 해당되는 수익증권을 환매할 때 환매 수수료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 있었습니다. 자, 환매 수수료를 받는 기간, 만약에 뭐 3개월 이내 환매하면 환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이내에 당초 저축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매하면 이때는 환매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맞죠? 1번이 일단 틀려서 정답입니다. 3번. 자,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그러니까 이익 분배금 배당을 받고요. 자, 배당을 받은 상태에서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수익증권을 환매할 경우 환매 수수료 면제한다. 요거 체크할 것은 요거예요.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 분배금을 다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수하고 환매하면 환매 수수료는 없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서 저축자가 그 상환금, 그러니까 소규모 투자 신탁을 해지하고 그 상환금을 가지고 판매 회사로부터 안내받은 수익증권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선취 판매 수수료 면제하고요. 나중에 환매했을 경우에는 후치 판매 수수료도 면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별건 없는데 아무튼 말이 조금 어려운 그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53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증권 매매 시에 입금 산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이것도 매우 좀 까다롭습니다. 자, 일단은 개요를 볼게요. 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매 시에는 항상 저축금과 수익증권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를 좌수절상 또는 금액절사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금액을 좌수로 환산할 경우 우리가 이제 펀드를 이제 돈을 주고 사잖아요. 자, 금액을 주고 사면 얘가 좌수로 변합니다. 그죠? 매입할 때는. 자, 그리고 이제 펀드를 뭐 매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환매할 때. 자, 환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좌수가 뭐로 변하는 거죠? 자, 금액으로 변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좌수가 그 좌수 미만 금액이 나올 수 있고, 금액도 마찬가지로 우리 소수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수점 이하 금액을 올려줄 것인가, 내려줄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액을 좌수로 환산할 경우. 그러니까 돈을 입금하고 좌수로 환산할 경우 이때 수납 시에는 절상,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갈 때는 절상, 그 다음에 지급 시에는 절사. 절상이라고 하는 것은 0.1 있으면 이게 하나 올라간다. 만약에 1.1이면 얘가 어떻게 돼요? 2가 되는 거고, 자, 절사한다라는 것은 1.1이면 그냥 1이 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좌수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자, 원 미만의 단수는 수납 시에는 절사.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1원 이런 식으로 볼게요. 자, 수납 시에는 절사한다라는 것은 그냥 100원으로 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급 시에는 절상한다. 이때는 101원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금액을 좌수로 환산할 경우, 그 다음에 좌수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서로 반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체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좌수 환산과 관련돼서 조금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수익증권의 좌수로 환산할 경우, 그래서 수납 시, 그 다음에 지급 시가 있고요. 수납할 때는 좌 미만은 절상, 그 다음에 지급할 때는 좌 미만은 절사하는 내용으로 해석하시고요. 공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 금액에다가
자, 매수시 기준 가격에 나누기 1000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펀드의 기준 가격이 그 시작은 1000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펀드의 기준 가격의 시작은 1000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나누기 1000은 그 기준 가격의 시작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축금액 나누기 매수시 기준 가격 나누기 1000 해서 좌 미만이 나왔다. 만약에 뭐 101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 좌 미만은 절상 이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101좌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계산했는데 아무튼 101좌가 나왔다. 100.1좌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좌 미만 절상 이때는 100좌가 되는 겁니다. 됐죠? 대신에 수납시, 지급시, 좌 미만 절상, 좌 미만 절사 요거를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시가 하나 있네요. 자, 매수시 기준 가격이 1125.15일 때, 자, 100만 원으로 매수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좌수는, 자, 그러면 저축금액은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시 기준 가격이 1125.15원 나누기 1000 해서 계산하게 되면 888,770.38.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매수했죠. 매수. 수납시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된다? 절상. 좌 미만 38은 절상이기 때문에 888,771좌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수납시는 절상, 지급시는 절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그냥 매수, 지급은 환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반대로 이제 금액 환산과 관련돼서 이때는 자 수익증권 좌수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수납시, 그 다음에 지급시 이렇게 반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와 반대예요. 좌수 환산과 금액 환산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수납했을 경우에 원 미만은 절사, 지급했을 경우에는 원 미만은 절상한다. 그래서 환매금액 1125.15일 때 888,770좌를 환매할 경우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환매는 지급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 미만은 절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환매 자수에다가 자 기준가격 나누기 1000원에서 계산하면 999,999원.56원이 계산이 되고요. 원 미만 절상 자 5원 미만 5.6원이 되겠죠. 자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얘를 절상해서 여기 요 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 공식과 관련된 부분들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평가 금액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펀드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현재 펀드의 평가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좌수를 가지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가 기준을 현재 총 잔고 금액을 계산할 경우, 총 잔고 금액을 계산할 경우 이때는 평가 금액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잔고 좌수에다가 평가 기준일 기준 가격 나누기 1000원 해가지고 계산하고요. 이때는 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됐죠? 그래서 평가 기준일 잔고가 888,770좌를 가지고 있고요. 자, 평가 기준일 현재 기준 가격은 1125.15원일 때 이때 계산 금액하게 되면 자 999,999.56원이 계산이 되고요. 자, 원 미만은 절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면 얼마가 되죠? 하나 올라가니까 모두 다 100만 원이 되는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조금 까다롭고 조금 좀 외우기 귀찮긴 한데 일단 좌수 환산과 금액 환산은 반대입니다. 아셨죠? 수납은 매입, 지급은 환매. 수납은 매입, 지급은 환매, 좌수 환산과 금액 환산은 반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향으로만 쭉 정리를 해서 시험 문제에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로 올라와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수익증권 매매 시의 입금 산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1번. 자,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 매매 시에는 항상 저축금액과 수익증권이 연결됐다. 이를 좌수절상 또는 금액절사라고 표현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금액을 좌수로 환산할 경우 좌 미만 단수시 수납시는 절상. 지급 시에는 절삼. 이거는 여러분들 좀 찬찬히 노트에다가 적으면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금액을 좌수로 환산할 경우 좌 미만 단수 수납 시에는 절사하고 지급 시에는 절상한다. 그래서 외울 거는 금액을 좌수로 환산할 경우 체크 먼저 해주시고 자, 수납 시에는 절상, 지급 시에는 절사한다. 절상은 올려주는 거, 절사는 그냥 없애져 버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좌수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이때는 자 금액을 좌수로 환산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을 좌수로 할 때는 수납은 절상,
지급은 절사였는데 이때는 반대입니다. 수납은 절사, 지급은 절상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환매 시 평가일 잔고 자수 88만 8,770자일 때 평가 기준일 현재 1125.15원일 때 평가 금액은 100만 원이다. 자,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일단은 좌수 곱하기입니다. 평가 금액 곱하기 25.15 곱하기 여기 나누기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 공식대로.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0.56이 나왔죠. 얘는 절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00만 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정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2번이 정답입니다. 아시죠? 자, 금액을 좌수로 환산할 경우 좌 미만 단수 수납 시에는 어떻게 된다? 절사가 아니라 절상하고 됐죠? 절상하고 자, 지급 시에는 절사한다. 아무튼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면 아무튼 틀릴 수 있습니다. 아시죠? 금액을 좌수로 환산할 경우와 좌수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이 차이점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러한 공식들을 대입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만 좀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5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집합투자기구의 세제. 자, 세제는 세금과 관련된 건데, 자, 일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무조건 배당입니다. 알죠? 펀드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은 무조건 배당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 채권형 펀드는 채권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일단은 집합투자기구죠. 채권형 펀드는 자, 그러면 채권형 펀드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핵심입니다. 일단 요거를 먼저 기억하시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일단 무조건 배당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자 소득 어느 거 없어요. 그냥 펀드의 이익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한다. 요게 전제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집합투자기구와 신탁. 자,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냥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요게 핵심이에요. 다만 그 이외에 신탁의 이익은 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별도로 과세한다.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탁 중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신탁의 이익은 각각 신탁이 보유한 재산에 따라서 만약에 뭐 채권이다라고 하면 이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식 중에 배당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양도소득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형태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냥 집합투자기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변액보험이 등장하는데, 자,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투자자가 납입한 일정 금액에 대해서 특별 계정에서 펀드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변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펀드 상품이에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이러한 변액보험 상품은 일단 펀드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펀드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펀드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변액보험은 저축성 보험일 뿐만 아니라 자본신탁법에는 투자신탁에 해당된다. 왜? 펀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자, 변액보험은 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법상 집합투자기구였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했을 건데 세법상 집합투자기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으로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변액보험은 어떻게 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 즉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외울 건 다시 한번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그냥 배당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알죠?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신탁은 보유한 재산에서 발생되는 각각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변액보험은 배당소득 아닙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으로 모아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변액보험을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됐죠? 위로 올라올게요. 첫 번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배당으로 과세한다. 이게 전제입니다. 자, 두 번째,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냥 무조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 연결. 자, 세 번째, 신탁 형태 이외의 이익은 그 재산권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별도 과세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채권이면 이자소득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재산이 주식인데 거기서 배당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그 재산권이 부동산이다라고 한다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4번 변액보험은 세법상 집합투자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포함 이러면 틀리고요. 변액이라고 하는 건 펀드에 투자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변액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를 이익으로 모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러면 틀린 문장이 되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돼요. 자, 다음은 55번. 다음 중 투자자 단계에서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건데 아마 세금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투자자 단계에서의 과세인데요. 자, 투자자가 거주자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 일단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자, 기준금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이때는 타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금을 떼고 과세하는데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벌어들이는 전체 소득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세금 계산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과세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은 6가지 소득이 있어요. 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데 아무튼 일반적인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 그다음 퇴직, 양도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매년 정상적으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으로 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요. 이를 합산해가지고 8단계 누진세율, 최저가 6%고요. 최고가 45% 세율로 현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제도에 대한 거고요.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요거예요. 이자와 배당이 2천만 원 초과됐었을 경우 타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별 소득급은 자, 은행의 수신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자,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될 수도 있는데 비과세가 안 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것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필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근데 그냥 여기 있는 문장을 외우세요.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냥 보험의 보장성보험 여기 있죠.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 그다음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일정 요건 충족 못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리고 은행의 수신상품, 은행의 예금상품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 자, 수신이랑 여신 있죠. 수신은 예적금이에요. 여신은 대출. 됐죠? 여기는 예적금. 이렇게 했으니까 차이점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자, 그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 일단은 원천징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14%로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5.4%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아무튼 14%로 원천징수된다. 자, 그리고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 그래서 금융소득을 무조건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그냥 빠이빠이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조건부 종합과세는 2천만 원 기준을 따지는 겁니다.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는 타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된다. 조금 어렵죠,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들으세요. 여기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틀리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경우는 이런 조건 필요 없어요. 그냥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 중에 국내 대리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뭐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라고는 하는데 여기선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내용이 있으니까 살짝 보면 자, 일단 무조건 분리과세는 원천징수 세율 적용해서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금. 예금 이런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데 자, 그다음 세금 우대저축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걔네들은 뭐 9.9%로 뭐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데 안 중요하니까 일단 무조건 분리과세서도 있고요. 자, 조건부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는 2천만 원까지는 14% 세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타 소득과 합산한 다음에 그 관련 세율로 과세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그냥 합산해가지고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다만 해당 공식들이 있는데 공식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암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수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주자의 소득은 종태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은 6가지 소득이 합산된 거,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에 대해서 묻는 거, 양도소득은 주식 또는 부동산을 판매했을 때, 양도했었을 때 발생되는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소득은 종태양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틀렸습니다. 자, 종합소득 합산은 종합소득에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덩어리들이 크고요. 그 다음에 소득 발생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급스럽게 분류과세한다고 합니다. 분리가 아니라 분류과세입니다. 네 번째, 은행의 수신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 자, 조건부 종합과세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될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14%, 초과분에 대해서는 타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된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처음 공부하면 매우 어렵고요. 세금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냥 난이도가 합니다. 사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인데 아무튼 내용이 조금 처음 세금 공부하신 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겠으나 정답은 2번이고요. 계약할 것은 일단 거주자의 소득은 종태양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이 종합소득 6가지 있었죠.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2배상은 연기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아무튼 요 6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여기에 퇴직과 양도소득은 덩치가 커서 분류과세합니다. 이거 분리 아닙니다. 어떠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은행의 수신 상품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 자, 그 다음에 보험 하나 있었죠. 보장성. 자, 보장성의 경우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자, 저축성 있었습니다. 자, 저축성 상품의 경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비과세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차이점들 있었으니까 해설의 내용들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55번 문제 풀이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